연출하신 김성수 감독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 만든 지 2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만든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옛날 영화 같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토요일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조금 1시간 전쯤에 도착했는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만 도착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두 배우의 모습과 또 영화 속의 25년 전 모습과 비교하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차태현 씨 질의할 때 조인성 씨 팬이라고 하신 분 영화 보시고 질문 꼭 해주세요. 네? 제가 책임지고 있다가 선물을 김성수 감독님께 선사하신 분.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말씀 짧게 이어가면 그래서 이제 김성수 감독님 2001년 작품이죠. 무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은 없다 후속작이었는데 그때 중국 싱청이라는 곳,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한 버스로 한 7시간 달려야 닿는 아주 되게 춥고 겨울에 12월이었는데 그때 김성수 감독님 현장에서 아주 영화 촬영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밤새도록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음날 이제 촬영 현장에 갔었는데 그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그 풍경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신선한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영화가 이런 건가, 영화 담당 기자를 잘 해보자 앞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하고는 제가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하죠. 그냥 이제 좀 늦어서 바로 감독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재현 감독님, 제 선배 감독님이시데 곽 감독님 저기 계시고. 영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봐도 엄청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굉장히 애정을 찍으셨던 작품인데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음악적인 효과, 러브포션 넘버 9 같은 경우는 아주 테마곡처럼 좀 쓰임새가 있었고 음악과 영화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드셨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익히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명곡들.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보셨거나 안 보셨더라도 굉장히 이미지상으로 매우 잘 어울리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촬영 기법에 있어서 그 당시 지금 봐도 그렇지만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연출과 촬영 기법을 쓰셨는데 이 관객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촬영 기법을 쓰셨는지 그리고 음악은 직접 선곡을 하셨는지 좀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음악만 좋습니다. 음악만. 제가 비트라는 영화로 이제 얼떨결에 좀 영화가 잘 돼갖고 좀 웃줄을 했었는데
그 비트를 만든 같은 그 촬영팀이랑 이제 제작진 전체가 저랑 단편 영화를 찍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다 30대 중반 후반 이러는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어서 태양 없다 찍을 때는 좀 비트랑 또 좀 다르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영화는 좀 일관되게 그 어떤 형식이나 스타일을 좀 그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일관되게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배웠었는데 태양 없다는 저희가 그 장면을 어차피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 그 두 청년 좀 한심한 청년이라는 캐릭터 위주의 영화였고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렇게 분절돼서 나오는 영화였기 때문에 장면을 우리가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좀 부각되게끔 좀 이 장면은 이렇게 찍고 저 장면은 저렇게 찍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재밌게 저희들끼리는 좀 재밌게 찍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무슨 CF나 다른 영화나 그런 또 다른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차용해서 좀 재미있게 찍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관객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요즘은 이제 캐릭터 영화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캐릭터로만 이야기를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그 두 배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 장면을 좀 재밌게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장면마다 좀 다른 색깔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 영화 중에서 형광등으로 본격적으로 조명을 한 첫 번째 영화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희가 텅스텐 조명을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키노플러라고 해서 영화용 형광등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회사에 있는 형광등 조명, 영화용 형광등을 키노플러라 그러는데 그 영화용 형광등 조명을 갖고 와서 장면마다 막 색깔도 저희가 원하는 필터를 써서 이렇게 재밌게 찍고 해서 저희들끼리는 그냥 킥되면서 재밌게 아주 즐겁게 영화 내용도 좀 이렇게 그런 진지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선곡 직접 하신 건지 배경은? 예, 음악은 제가 비트를 할 때 어떤 후반 작업하시는 어떤 분이 음악을 선곡하면 미국에 가서 자기가 다 판권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고용해서 저희가 당대의 미국의 유명한 음악들, 그러니까 레디비는 이제 비틀즈 노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노래들을 많이 제가 선곡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돈 갖고 미국 가셔갖고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 말만 믿고 있다가 이제 음악을 넣었는데 레디비 한 곡을 극장용 버전으로 2년간만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저희들 그 당시 5만 불인데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음악 예산의 한 2.5배 되는 거를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음악들은 또 다 교체하고 그러는 이제 곤욕을 치러갖고 제가 되게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내고 또 외부의 사람들은 극장 영화랑 비디오 영화가 음악이 다르니까 막 도용해서 썼다 막 이런 말들 돌고 그래서 두 번째 영화 할 때는 아예 음반사랑 얘기를 해서 당신들 음반을 우리 영화에서 사용하면 비트처럼 조금 영화가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음반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요즘 음악은 줄 수가 없고 과거에 이제 올드팝 60년대 이런 70년대 이런 노래만 자기네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이 제가 이제 5남매 막내인데 저희 형님 누님들이 집에서 듣던 음악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러포션 넘버 9이나 이제 올리블리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로 했죠. 제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꼬마 있을 때 듣던 노래여서 제가 익숙한 노래만 거기서 이제 골라서 음악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그 중에 두세 곡이 관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어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의 그런 너무 멋진 모습이 많이 나와서 정말 감독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만약에 영화 속 인물이 계속 있다면 이제 홍기랑 도철이가 이제 중년의 남성이 되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성기훈의 모습이 꼭 홍기 같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두 젊은 청년이 좀 철없는 청년이 어떤 중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홍기하고 도철은 사실은 그 캐릭터는 제 친한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섞여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도철, 그 다음에 홍기도 그 제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게 한 글자씩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 학생 때 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고 좀 그 학교에서 소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학교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처럼 좀 그 약간 문제아 같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저의 이제 20대 초반 이런 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이제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 기억을 갖고 이 영화를 쓰면서 이제 두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정재 씨하고 이제 그 정우성 씨한테 얘기할 때 이제 내 친구들의 에피소드나 그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재밌게 그 캐릭터를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때 그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는 모래시계로 워낙 유명해지고 또 정우성 씨는 이제 저 뭐 제 영화를 비롯해서 다른 작품으로 워낙 유명해서 사실 그 엄청난 스타들이었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뭐 되게 젊으신 분들 스타들이 많지만 당대 20대 중반의 그 젊은 남자치고는 뭐 인기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스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사실은 제가 영화 이제로 덕을 본 거죠. 만약에 그 이 영화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태양은 없다는 그 두 배우한테 그 기대고 빚진 게 너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 두 사람, 그 두 배우하고도 지금은 제가 이제 배우들 중에서 그 두 배우하고 특별하게 좀 친하게 지내는데 그 두 사람을 가끔씩 만나는데 그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의 그 20대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저 영화가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덕분에 둘이 또 친구가 됐다 그러고 그 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 찍는 중간에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찍는 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그 영화의 내용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고 그 태양은 없다의 그 홍기 같은 애가 커갖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 연기하기 쉽겠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물론 뭐 오징어 게임은 뭐 태양은 없다에 비견할 수 없이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정재 씨가 좀 그 못되고 그 좀 이렇게 장난스럽고 좀 그런 역할을 해도 그 사람이 웃는 순간에 그 웃는 모습에서 모든 게 이렇게 무화되는 그런 그 매력이 있어요. 배우들은 다 그런 어떤 뚜렷한 자기만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재 씨는 좀 얄미운 역할을 해도 그 얄미움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중년을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저는 뭐 영화가 너무 다른 영화긴 하지만 아수라 할 때 IMF 시대의 그 팍팍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성장해서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했을 때 그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눈치나 보고 막 하다가 이리 치우고 저리 쳐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 아수라의 도경 역할에 이제 정우성 씨를 했던 건데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케이스 같고 저는 그 제가 90년대
저 영화를 찍을 때는 저는 30대였고 저 친구들은 20대였지만 제 친구들의 모습을 저 영화 속에 투영됐던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주 제가 한남동 이태원에서 이제 살았는데 저 영화의 모델이 됐던 대여섯 명의 친구들은 당시에 아주 그냥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친구들, 제가 친구지만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살고 있지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아직도 이태원 해방촌 뭐 그쪽에 다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뭐 영화 속에 있는 저 인물이 자라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그냥 영화 속에 모델이 됐던 친구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냥 어렸을 때 조금 막 방황하고 좀 불량스럽고 좀 어떤 헛바람이 들었어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는 다 이렇게 이제 팍팍한 현실이랑 싸워 나가면서 이제 처자식들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뭐 건강 뭐 또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서 지금 다 중년이 되고 또 한갑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저렇게 뭐 어렸을 때는 뭐 굉장히 스펙이 좋고 학교가 좋고 대단한 친구들 같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열등하고 못나 보이고 하지만 또 인생살이를 그로부터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어깨를 서로 부딪히면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립니다. 아마 영화 속의 홍기나 도철도 만약에 저 모습으로 살았으면 뭐 여기 해변에서 뭐 이렇게 호객행위 하면서 맛없는 식당인데 맛있다고 그러면서 끌고 가고 뭐 그런 아저씨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비트 말씀도 하셨는데 비트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믿고 비트에 이어서 이제 바로 다음 작품 태양은 없다였잖아요. 그래서 두 편 모두 청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영화로 하신 셈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감독님한테 청춘의 이야기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젊어서 저 영화를 찍을 때는 청춘은 그냥 끊임없이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고 막 부닥치고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 불나방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 시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저도 이제 늙어서 그렇게 이 나이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청춘하고 지금 생각하는 청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때 생각이 맞고 틀리고 지금 생각이 뭐 어떻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그렇게 혼돈 속에서 막 그런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젊은 시절 또 어떤 청춘의 시절을 보냈느냐가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청춘에는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랑 세상과의 거리 또 긴장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보낸 젊음, 자기가 보낸 청춘의 시기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세계관, 인생 이런 게 정립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때 어떤 일을 겪고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젊은 분들한테 뭐 감히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시대가 너무 바뀌니까 저 같은 꼰대가 뭐 젊은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근거도 없지만 그냥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그 이후의 인생의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좁게 뭘 이렇게 보고 이제 자기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 뭐 책으로만 보거나 공부만 하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게
자기가 정해놓은 좁은 길로 인생을 쭉 가시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뭔가에 또 부딪히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나 어른들이나 책 속에서 그런 말이 있어도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늙은 사람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청춘은 그렇지 않나. 그런. 뭔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제 태양은 없다는 비롯해서 이제 비트나 무사, 아수라 그리고 또 이제 차기작까지 함께 하시면서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장편을 연출하면서 감독으로 정우성 씨가 데뷔를 했는데 감독으로서의 자세를 김성수 감독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또 말을 했는데요. 감독님한테는 또 정우성 배우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우성 씨는 저의 페르소나가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래서 근데 정우성 씨라는 사람의 외모, 처음에는 그 외모가 너무 특이하고 너무 잘생겨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우성 씨는 메이크업도 안 하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나 머리 만져주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비트는 태양은 없다는 막 찍었는데, 왜냐하면 조금만 메이크업을 해도 너무 이렇게 너무 이상한 외계인처럼 나와갖고 그런데 만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여기 제 선배님 곽정영 감독님도 계시지만, 영화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배우들을 보면 배우들이 굉장히 그 사람마다 매혹적인 모습이 있어요. 유명한 배우는 꼭 잘생겨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어떤 매혹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스크린이나 이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또 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하고. 근데 정우성 씨는 좀 그런 배우들분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조용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걔한테, 야, 너는 그 미모를 갖고 왜 그거를 이렇게 집에서 썩히냐, 내가. 그 정도 미모면 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막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나르시즘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어린 친구지만 또 그리고 뭐 본인이 말했지만 뭐 가방끈이 안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친구여서 참 후배고,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오히려 제가 영향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인간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말씀하신 정우성 배우가 최근에 보호자라는 영화로 장편 영화 감독 데뷔를 했고, 작년에 이정재 배우가 헌트라는 영화로 또 감독 데뷔를 했었잖아요. 뭐 두 편 다 보셨을 거고, 최근에 또 감독님께서 정우성 감독하고 지휘 관객과의 대화도 직접 하시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보시는 두 감독의 뭐 모습이랄까, 작품이랄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소개를 해주신다면. 헌트는 이정재 씨가 너무 좋아하는 시나리오여서 원래 여러 감독이랑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캐스팅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도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정재 씨가 자기가 그 권리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나리오를 자기가 고쳐 썼더라고요. 다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시나리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나리오가 재밌어갖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그 모든 장면에 대한 자기 생각이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이게 나한테 갖고 왔으면 내 마음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형님 원하시는 대로 찍어도 되는데 근데 요 장면은 요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야 그냥 네가 찍어라. 정재 씨가 찍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아 자기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재 씨가 직접 연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연출한 팀들이나 이제 그 회사나 다 저랑도 되게 같은 저랑도 팀워크를 짜는 사람들이 이제 그 헌트에다 참여를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정재더라고요. 그 정재 씨는 굉장히 그 생각이 민첩하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계산도 빠르고 계산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총명하고 그러니까 헌트는 이정재 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막 그 격정적이고 보호자는 또 그 우성 씨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고 조금 그 남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당신들을 쏙 빼닮은 영화를 만들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 다 원래부터 감독에 대한 꿈이 있고 또 글을 잘 써요. 그 두 사람 다 아주 우성 씨는 캐릭터를 잘 쓰는 것 같고 그 정재 씨는 그 플롯을 굉장히 스트럭처를 잘 짜는 감독이에요. 그 시나리오 그동안 쓴 거 보면 그래서 둘 다 뭐 배우로도 뭐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스타가 되면 그 스타가 이제 화문 11홍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10년을 가는 경우가 없는데 그 두 분은 지금 뭐 20여 년을 지금 아직도 스타로 군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여러 영화들 좋은 감독들 좋은 시나리오들하고 좋은 배우들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감독의 경지에 오른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로도 많이 활동하겠지만 또 각자 자기 색깔이 강렬한 그런 영화를 계속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감독님께서 그 지금 차기작 이제 올 연말쯤 될까요? 아마 그때 선보이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차기작 그 편집 과정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거의 밤샘 작업하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차기작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대사의 아주 고통스러웠던 아팠던 그런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좀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께 미리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시고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여기 내려오는데 이제 회사에서 차기작 얘기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지 말라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영화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자꾸 저보고 제가 정치적인 감독이라고 막 그래서 좀 황당한데 차기작 내용은 뭐 몇몇 사람은 알겠지만 그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그 군사 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날 9시간 동안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영화가 그 9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말할게요. 언제쯤 저희 볼 수 있을까요? 11월 말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오늘 처음 아닐까 싶은데 단독 기사를 좀 보고 계십니다. 저희 뭐 근데 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배급사가 결정하는 거라서 개봉식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직 공식화시키지 않았으니까 아마 제가 먼저 말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저희 기사 안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희 또 시간 관계상